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직접 때린 게 중동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때리는 작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우디와 UAE는 자기들 왕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헌법에 명문화해 둔 이란을 46년 동안 다독여 왔어요. 장사 때문이었습니다. 석유 팔아야 되고 두바이를 글로벌 허브로 키워야 되고,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갑자기 그 전략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두바이는 이스라엘제 레이저 무기를 긴급하게 들여왔고 사우디는 핵보유국 파키스탄의 손을 잡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표면, 그 뒤에 동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떻게 직접 꽂히는지 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UAE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는 그 96% 요격률 그 방공망의 핵심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다름 아닌 한국제 천궁 2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1979년이란 혁명 이후 4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중동 안보, 아키텍처 전체가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 균열이 한국까지 그대로 밀려옵니다. 오늘 짚어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와 UAE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의 보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왜 그 두 나라가 같은 위협 앞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졌는가? 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다른 한 나라는 파키스탄과 터키와 이집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그 균열이 한국의 방산 수출과 에너지 안보, 해운, 그리고 우리 자체 안보 모델에 어떻게 꽂히는지, 마지막 층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주류 매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구도,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몇 척이 공격당했다, 거기서 끝이거든요. 진짜 그림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표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로이터 두 매체가 같은 시점에 보도한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 두 나라가 이란 본토의 정유시설을 직접 타격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노코멘트는 사실상 시인입니다. 정말로 하지 않았다면 즉각 강력하게 부인을 했을 거예요. 침묵은 신호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냐? 중동 8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사우디는 이라크에 막대한 자금을 댔지만 자기 손으로 이란을 직접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시리아 내전과 예멘 후티 전쟁까지 사우디와 UAE는 이란의 대리 세력은 공격했어도 이란 본토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두 나라는 왜 그동안 이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왔는가? 답을 알려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워진 게 신정체제예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위에 서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변 아랍 지역 전체를 시아파 신정체제로 만들겠다. 이게 그들의 공식 국가 목표입니다. 1979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정체제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변 왕정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우디도 왕정이고 UAE도 왕정이지 않습니까? 즉 이란이라는 나라의 헌법적 존재 목적이 사우디와 UAE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건 외교 갈등 수준이 아니라 존재론적 적대입니다. 그런데도 46년을 다독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장사.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살아남으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UAE는 더 절박해요. 두바이를 보세요. 두바이가 어떤 도시가 됐습니까?
글로벌 헤드쿼터입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를 합친 모델로 만들겠다고 수십 년을 투자했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전 세계 기업 본사들이 두바이에 들어왔고 세계의 부자들이 거기 재산을 맡깁니다. 그러려면은 이 지역이 절대로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란을 다독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이번에 깨진 겁니다. 깨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혔어요. 다독이던 나라가 직접 때린 거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짚고 가야 합니다. 2020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중재해서 만든 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를 맺은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그냥 외교적 제스처처럼 보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이건 단순한 외교 협정이 아니라 군사 통합의 첫 단추였습니다. 지금 UAE에 깔리는 이스라엘제 방공망의 뿌리가 사실은 2020년 그 협정에 있어요. 트럼프가 자기 1기 때 심은 씨앗이 2기 때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노출됩니다. 평화와 장사가 국가 전략의 핵심인 UAE가 갑자기 군사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다독이는 비용과 강대강의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강대강이 더 싸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뒤집은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갈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깔끔해요. 한 번이면 사고죠. 두 번이면 패턴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신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떠오릅니다. 결국 이거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우디 UAE를 끌어들여서 이란 봉쇄망을 완성하려는 큰 그림이었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거구나. 깔끔합니다. 머리에 잘 들어와요. 영상도 여기서 끝내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같은 진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위협을 받는데 완전히 다른 답을 찾았어요. UAE는 이스라엘과 미국 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제 아이언 빔이라는 신형 레이저 요격 무기를 긴급 도입했어요. 거기에 한국제 천궁2까지 더해서 2중, 3중의 방공망을 구축한 겁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요. 너희가 쏘면 우리가 막는다. 그리고 우리도 쏜다. 그러니 쏘지 마라.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에 실험을 공개적으로 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에요. NPT 체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그 핵 우산을 빌리려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터키와 이집트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네 나라의 군사동맹 같은 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위협 앞에서 왜 두 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졌을까요? 이게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 한국이 마주할 미래의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먼저 UAE 트랙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UAE가 들여온 아이언 빔이라는 무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레이저 무기예요. 이란이 UAE에 쏘는 게 주로 뭐냐? 드론입니다. 드론은 낮게 천천히 날아오잖아요. 이런 표적을 미사일로 잡으면 너무 비쌉니다. 드론 한 대 값보다 요격 미사일 한 발 값이 100배쯤 비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레이저예요. 한 번 쏠 때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거의 무한 사격이 가능한 거죠. 우리 한국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UAE는 이걸 긴급 수입했어요. 거기에 아이언돔 그리고 한국제 천궁2까지 3중 방공망입니다. 요격 성공률이 96%까지 올라갔어요. 4%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이 4%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UAE가 이슬람 국가인데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기독교 종주국 미국과 사실상 군사 통합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슬람 세계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이슬람 신도들에게 이스라엘과 미국은 적대 진영이에요. 그런 정서가 50년 이상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서를 UAE가 자국국익 앞에서 그냥 잘라낸 거예요. 1979년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진영 균열입니다. 이제 사우디 트랙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구산 외주화 모델이에요. 사우디는 왜 미국 이스라엘 트랙으로 안 갔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답이 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는 강력한 정통주의 이슬람 세력 와하비파가 있어요. 사우디 왕가의 종교적 정당성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면 그 정통주의 세력이 반발해요. 내부 정당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대신 어디로 갔느냐?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파키스탄은 같은 순위파 무슬림 국가입니다. 종교적 정당성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완벽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국가부도 위기를 여러 번 맞고 있어요. 여기서 사우디가 들어갑니다.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빌려줬어요. 그 돈으로 파키스탄이 IMF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명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돈과 핵 우산의 교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우디는 터키와 이집트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터키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후계국이라는 정체성이 에르도안 정권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인구 1억의 아랍 세계 최대 국가예요. 이 둘이 사우디 파키스탄과 묶이면 인구로만 6억 명이 넘는 수니파 군사 블록입니다. 이란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규모가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네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은 적이 별로 없는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와 터키는 카타르 사태 때 정면으로 부딪혔고 이집트는 터키의 무슬림 형제단 후원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 이란이라는 위협이 그 모든 묵은 갈등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신호가 매우 큰 거예요. 같은 호랑이 앞에서 한 사냥꾼은 총을 새로 사고 다른 사냥꾼은 사촌 형들을 부르는 격이에요. 두 방법 다 일리는 있죠. 그런데 호랑이는 그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다음 층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중동에서 평화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나고 전쟁을 견디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첫 청구서는 중동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들에게 갑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천천히 들어보세요. 평화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바이가 글로벌 헤드쿼터가 될 수 있었던 전제 자체가 이 지역의 평화였잖아요. 그 전제가 깨지면 두바이 모델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걸 역사적 맥락에 놓고 보겠습니다. 중동 안보 구조의 큰 재편은 지금까지 3번 있었어요. 1979년이란 혁명, 왕정과 신정의 구도가 형성된 첫 번째 재편. 1990년 걸프전 미국 패권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두 번째 재편. 2003년 이라크전 미국 패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세 번째 재편. 그리고 2025년 사우디와 UAE가 이란 본토를 직접 때리고 미국 패권에 의지하던 시대가 사실상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는 네 번째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46년 만에 대전환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3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테러의 격화. 이란 정규 해군은 거의 다 괴멸됐어요. 구축함도 호위함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게 하나 있어요. 소형 쾌속정들입니다. 수십 척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관총 하나 매달고 다니는 비대칭전 자산이에요. 이걸로 유조선과 화물선 공격 빈도를 늘리는 겁니다. 둘째, 글로벌 도시 직접 공격. 두바이, 아부다비, 리야드 96% 요격률이 막아주긴 합니다. 그런데 4%는 뚫려요. 100발 쏘면 4발은 도착합니다. 그게 단순히 건물 유리창 깨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자본의 투자 결정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부잡한 수준이라도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ICBM과 결합되면 사정거리가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가능해지냐? 영국한테 너희들 미국 설득해서 우리한테 손대지 못하게 해. 안 그러면 런던을 때릴 거야. 이 메시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한번 열리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는 연 사람도 모릅니다. 이 큰 그림 한 영상에 묶어서 보여주는 메이저 매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떻게 꽂히는가? 먼저 K방산입니다. UAE가 2012년에 약 35억 달러 규모로 한국에서 들여온 게 천궁I M3이라고도 부르는 중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국 방산 역사상 첫 대형 수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 96% 요격 성공률이라는 숫자로 사실상 실전 검증이 끝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동안 가격이 싸서 팔린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인식이 이번에 바뀝니다. 실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가 추가로 들여올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거기다가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의 함정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협상 테이블의 모든 숫자를 바꿉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황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늘이 있어요. 한국 무기가 중동 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윤리적 논쟁이 곧 한국 사회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산이에요. 그리고 거의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쾌속정 테러 빈도를 늘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상보험료가 폭등합니다. 정유사 마진이 무너지고 항공유 가격이 뛰고 항공사 운임이 따라 올라가요. HMM 펜오션 같은 한국 해운사들은 노선 자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우회 노선을 쓰면 운항거리가 며칠씩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한국 소비자가 떠안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 갈등 어느 쪽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없습니다. 순수한 수동적 피해국 포지션이에요. 비축유가 200일치 정도 있다고 보고되긴 합니다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층이 가장 무겁습니다. 한국이 이 사태에서 봐야 할 자기 자신의 거울이에요. 이란은 사우디와 UAE의 헌법적으로 존재론적 위협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무엇입니까? 똑같이 존재론적 위협이에요. 사우디는 결국 자기 안전을 미국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핵 우산에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맹의 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슬람 세계의 핵심 산유국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UAE는 자체 방어 기술로 갔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결국 파키스탄의 핵우산을 빌리려고 가는 그 장면, 이게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안 던지는 정치권이 사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바이 한국 기업과 교민, 두바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300개가 넘습니다. 교민이 약 1만 5천 명이에요. 그 4% 요격 실패율이라는 게 그분들에게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본인 사무실 창문 너머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사람이 거기 있어요. 영상 처음에 사우디가 이란 본토를 직접 때린 게 중동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 알고 계셨냐고 여쭤봤죠. 이제 그 질문이 처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46년 안보 구조의 균열이고 한국의 에너지와 방산 교민 그리고 우리 자체 안보 모델 전체에 그대로 꽂히는 사건이에요. 사우디와 UAE는 각자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델, 파키스탄 핵 우산 모델, 답이 같지 않아도 답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행동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답을 안 했어요. 동맹의 확장 억제가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른 시나리오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답일 수 있어요. 결정을 안 한 것도 결정이고 그 결정의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치르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 말이 지금 중동을 보고 있으면 정확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미를 들고 있긴 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전면 공격하는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상전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지하 핵시설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 진입,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이란은 정규전으로는 못 맞섭니다. 군사력이 거의 다 괴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맞서겠습니까? 테러입니다. 호르무즈에서 화물선과 유조선을 노리는 비대칭 공격이에요. 그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한국 유조선은 누가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해군이 거기까지 갑니까? 미국이 한국 선박을 우선순위에 둘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깔끔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정부에도 야당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가진 옵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다음 층에서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한국은 결코 멀리 있는 관찰자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오늘 분명해졌습니다.